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는 학계 선배님이시자 개인적인 학교 선배님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막중한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모처럼 또 이 바쁜 분이 어떻게 또 이 시간에 또 책을 냈지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AI 경영 소년병과 아인슈타인이라는 책의 제목으로 이번에 찾아뵙게 된 여현덕 카이스트 NIU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저는 가끔 동문들이나 아니면 아는 지인들 통해서 교수님이 카이스트,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네요. 카이스트가 이제 뉴욕에도 캠퍼스가 생기고 해외 캠퍼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저는 담당하고 계시고 하나하나 웰메이드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신 분인 거 알아서 근황들을 대충은 듣고 있었는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교수님 처음 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개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그 카이스의 G스쿨의 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밤을 많이 새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해외가 미국도 있고 UAE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그 밤을 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늘 책을 읽고 책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왜 그 리스크가 기회라고, 그래서 밤을 많이 새서 해외 캠퍼스를 발굴하고 설립하고 하는 것이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또 즐겁기도 하고. 네. 해외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그쪽 근무 시간에 맞춰서 밤을 새다 보니 뭔가 책 읽고 정리하고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걸 그렇게 활용하셔서 책을 내신 거군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예.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AI 경영 소년병과 아인슈타인 이 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저희 그 채널에도 여러 AI 책들 제가 많이 소개도 시켜드리고 저자분도 왔었고 해외 학자분도 또 직접 그 자기 책 알려달라고 부탁하신 분도 있었는데, 소년병과 아인슈타인 이 부제가 들어있는 건 정말 신경스럽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제목은 AI 경영 소년병 아인슈타인, 뒤에 제목을 보면 이제 인문학으로 보이고 또 앞에 그 제목은 경영으로 보이는데, 원래는 제가 AI 인문 경영으로 하자 이런데 출판사는 제가 출판 감각은 없잖아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심플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AI 경영으로 갔고, 소년병과 아인슈타인으로 제목을 지은 것은 이제 제 1장의 제목이 소년병과 아인슈타인이 나오는데요. 네. 세계대전 이후에 그 독일이 패망하면서 그 쥐레를 묻어놓은 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소년병들을 다 징집해 가가지고 쥐레 캐내다 투입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패전 국가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근데 굉장히 좀 슬픈 거죠. 근데 아이들이 여기 투입돼 가지고 그 쥐레를 캐고 탐지하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극도로 공포스럽고 긴장된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거 AI로 어떻게 해결하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잡은 것은, 근데 소년병들은 대부분 AI로 해결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에 금속 작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탐지하고 두려움에 떨고 또 탐지하고, 이런 이제 룰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할까? 근데 아인슈타인도 소년과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공포에 벌벌 떨죠. 그렇겠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면 소년들이 따라가는 그런 그 원리가 아니라 아예 그 폭발에 대한 그 구조 자체를 무력화시켰을 것 같아요. 아예. 폭발이 돼 있는 것을 지뢰를 캐는 게 아니고 해체 관련된 에너지 자체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천재가 돼야 되는 뜻이 아니고요. AI를 사용하면 소년병도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뜻에서 이제 그 소년병과 아인슈타인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무슨 소리인지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또는 지식적 또는 육체적 한계도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남다른 족적의 어떤 업적을 남긴 그런 위인의 하나인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AI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책을 봤더니요. 다른 AI 책들과 달리, 우리 교수님은 진짜 인문학적으로
진짜 다독을 많이 하셨나 보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AI와 관련된 전문 용어, 개념, 메커니즘을 아주 친숙한 인문학적인 소재나 용어들로 아주 쉽게 전달을 해주시는 장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 남는 것들 중에 하나가 15년간 한 여인만 그린 화가의 꿈, 이걸 얘기를 하시면서 또 털복숭이 아기 반려동물과 휴니멀 인공지능, 그리고 24시간 잠자지 않는 AI 닥터 히포크라테스, 이런 것들은 야, 이게 AI 책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인문학 책인 건지 조금 뭐라고 할까,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AI를 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AI를 기술이나 도구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AI를 기술이나 도구가 아니라 팀원으로 보는 관점, 소위 그 인간에 이미 스며들어 온 동료로 보는 관점이 이제 두 가지가 생겼는데, 예. 근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당위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이나 실제 적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들의 니즈입니다. 네, AI가 그들의 니즈를 파악을 안고 들어가면은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선 도메인 지식이라죠. 산업적인 지식을 가진 쪽에서 수용이 안 되고 습수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합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경쟁적 관점도 있지만 우선 여기서는 결국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AI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를 초점을 맞춰서 인간 중심, 즉 인간의 여러 페인 포인트, 뭐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를 발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들을 앞에 예를 들어서 15년간 한 여인을 그린 화가, 이거는 앤디 와이어스의 그림이고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앤디 와이어스는 미국의 2대 화가입니다. 앤디 워홀, 앤디 와이어스. 앤디 워홀은 이제 도시풍의 화가고 앤디 와이어스는 이제 농촌풍의 화가인데 저런 감성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고요. 예. 특히 15년간 한 여인을 그렸더라고요. 예.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그림 중에서 저 그림을 제가 발견했는데 예. 저 그림이 굉장히 애잔합니다. 보면 저 여인이 너무 가냘퍼가지고 곧 이렇게 부서질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소녀로 보이잖아요. 예. 사실은 저분은 55세의 여인입니다. 중년이군요. 그리고 저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분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거의 기어서 다닙니다. 아. 그러니까 화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어 다니던 저 여성을 저기다 갖다 놓고 싶었던 겁니다. 이분이 극사실주의인데 저기다 갖다 놓은 것은 사실주의와 상상력이 결합된 부분이고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화가의 문제의식은 저 여인이 꼼짝 못하고 그 장애를 앓고 있는 저 여성이 저 언덕에 바라보면서 저 언덕을 동경하는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화가는 여기서 멈췄는데 예. 제가 봤을 때 그래 그럼 AI가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해보니까 AI도 저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네. 다만 그 여성한테 물어보면은 어떤 게 필요하세요? 이러면은 뭐 몇 가지가 나올 겁니다. 하나는 뭔가 카트 같은 거를 타고 다닐 수도 있을 거고 네. 또는 요즘 그 외관이 있는 그 슈트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입고 다니는 그러면 옛날 장애인이 오면 런던 마라톤에서 일주일 동안 완주하고만 나오잖아요. 예.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여성에게 그걸 물어보면은 그 다음에 AI를 어떻게 도입할 건가가 방법론이 달라지는 겁니다. 먼저 AI를 먼저 해서 하면은 저 여성에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AI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좀 그 애틋한 사진 그림을 가지고 온 거고요. 예. 털복숭이는 뭐 요즘 워낙 그 제가 휴니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예. 애니멀이 휴니멀이 휴먼 애니멀이다. 아. 그래서 우리 드림 소사이어티에 보면은 지금은 모두가 우정을 갈구하는데 그 우정을 사람에서만 구하는 게 아니라 동물에서도 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네. 어렵잖아요. 근데 저것을 AI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동물과 커뮤니케이션. 동물이 말하는 그 패턴을 다 분석을 충분히 하면은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반려동물을 제가 털복숭이 아기 반려동물 이렇게 약간 의인화를 좀 했고요. 네. 그다음 뭐 24시간 잠들지 않는 그
그 AI 닥터는 뒤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AI하고 가장 결이 맞는 게 의료 쪽이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AI가 해결하느냐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감성이 깃든 것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제가 넣게 됐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네요. 그동안 AI로 우리가 다루려는 문제 해결의 영역들을 대부분 업무지향적이거나 기술지향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사례를 설명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의 진화 발전이 기대됩니다. 말씀해 주신 분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페인 포인트라는 딱 그 지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AI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감성적인 부분의 문제 해결 영역까지도 AI와 같이 우리가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시점에 코앞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책에서 이 대목이 제일 와닿았었는데 AI를 사람처럼 활용하기 그리고 동료로서의 AI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면서 의인화해서 AI를 많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냥 AI는 진짜 내 동료이자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AI하고 사람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할 때 이 그림을 좀 쓰는데요. 예. 헤르만 헤세의 지와 사랑입니다. 네. 지와 사랑에 한 명은 너무나 감성적인 인간이고 지극히 한 명은 너무나 연산과 이상적인 인간을 둘이 그리잖아요. 예.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한 명은 아마 너무나 이성적이기 때문에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고 네. 그 반면에 이제 골드문트죠. 예술가의 길을 가는데 얘는 필 받는 대로 가는 애죠.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너무나 극단적으로 분리해 놓은 것은 소설이고 사람은 다 섞여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AI에서 적용을 하면은 네. 지극히 맞습니다. AI는 지극히 연산에 작용을 하고 예. 인간은 지극히 감성적인데 네. 보통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큰 흐름에서 할 때 이성이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뇌과학자들이 대부분 규명을 했는데 큰 흐름의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감성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농구장에 갈 건가 공부하러 갈 건가 이런 큰 흐름은 일단 감성이 내리고요. 네. 농구장에 가기로 결정하고 난 뒤에 그러면 농구장에 갈 때까지 감성이 이성을 태우고 소위 인지 기능을 태우고 가는 건데 그냥 문학적으로는 감성이 이성을 태우고 간다. 네. 근데 이 인간의 감성이 소위 연산 기능을 태우고 가는 겁니다. 네. 태우고 가서 농구 골대에 갔을 때는 감성을 내려다 놓고요. 네. 골을 잘 넣으려면은 어떤 속도로, 그렇죠. 어떤 각도로, 어떤 위치에서 이 따지게 되거든요. 예. 요게 인지 기능이고 요게 AI의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큰 흐름에서 감성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AI가 결정하는데 보통 그래서 우리가 뇌과학자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인간의 감성은 어머니요. 이성, 인지는 아이다. 네. 어머니 속인 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잘 이제 결합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간의 요소, 인간의 요소를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최대한 장점으로 만들어 가는 시대가 한편으로 AI, 그러니까 AI 발전과 동시에 인간이 끝없이 같이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AI를 잘 알면 나의 요소를 또 발전시킬 수 있겠다. 교수님. 네. 짱입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변화들의 흐름을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구나 이제 확 와닿는데요. 아이고, 자,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이론적으로도 또 큰 틀에서 어떤 네, 예. 연역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프레임을 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최근 뭐 인사부서, 기술부서가 통합한대더라 아니면 기업들이 어떻게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대더라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네. 결국은 이제 이 통합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AI가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 문제고 그 협업의 문제를 지능으로 표현할 때는 CQ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 협업 지능, 소위 Collaborative Intelligence. 그 IQ는 사람이 거고 EQ도 사람이 거고. 예. 근데 이제 CQ는 둘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AIQ는 AI의 지능이고. 그랬을 때 이 CQ로 가기 위해서 사람의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이제 조직의 측면이 있는데 보통 사람은 왜 우리가 보통 뇌가 보통 한 860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하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1%도 못 쓰고 죽거든요. 네. 그리고 시냅스까지 합치면은 뭐 조 단위로 있거든요. 조 단위인데 못 쓰고 죽는데 우리가 엄청 뭔가 간절하게 추진을 하면은 여러 부위의 뇌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예. 막 움직여가지고 활성화가 되거든요. 네. 그 뇌는 재생되는 게 아니고 활성화가 되어서
이게 그 통찰력이나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를 적용을 하면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AI도 소위 앞에 있는 뭐 사운드 히어링 사이트, 그러니까 소리 듣는 것, 또 그 말하는 것, 소리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터치하는 것, 이런 지능을 한꺼번에 발휘하는 걸 우리가 보통 멀티모달이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지금 여기 우리 요즘 쓰는 LLM의 뭐 오픈 AI, GPT나 구글 제미나이나 그 엔스로픽의 클로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요 별명도 다 지었어요. 네. 오픈 AI, GPT의 별명은 그냥 AI의 표준을 추구하는 아이들이고요. 구글 제미나이는 AI의 지식인이 되고 싶어하는 애들이에요. 예. 엔스로픽은 AI의 도덕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애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우리 요즘 보면 뭐 그 무슨 감성이랄까 어떤 인권 예민성 뭐 이런 걸 따질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얘가 좀 그 풍자를 잘하고 싶다 이러면 풍자 선생님 여기 XAI 여기다 집어넣으면 풍자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쓰는 것을 이 슈퍼 인텔리전스의 원리가 이렇게 다양한 에이전트를 한꺼번에 굴리는 현상을 우리가 슈퍼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의사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보면 네. 의사 한 명이 뭐 진단도 잘하고 뭐 검사도 잘하고 뭐 또 계산도 잘하고 이 모든 거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AI는 의사 한 명의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들을 박살 5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얘는 가설을 도사, 그 닥터 하이퍼스. 얘는 테스트 도사, 얘는 검사만 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반박의 도사입니다. 그럼 닥터 챌린지. 얘는 그리고 전체를 이렇게 뭐 관리하는 데 도사 이렇게 하고, 막판에 이제 게이트 키퍼는 AI가 하기도 하고 사람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굴리면은 효과가 지능이 5배로 나타나요. 예. 사람이 5배로 나타나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개별 차원인데, 요거를 조직으로 묶을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아까 질문은 뭐냐면 인사부서와 기술부서의 통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부서와 기술부서는 이게 도저히 통합이 안 되는 그렇죠. 부서인데 사람들이 뭐 유사부서 통합한다 하고 인사부서 기술부서 통합하면 이게 말이 돼요 이러잖아요. 이거 말이 돼요. 왜? AI가 동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가 조직원이잖아요. 그렇다면 AI는 통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통합을 시도한 회사가 있어요. 어딘가요? 이게 모더나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모더나를 하나 가져왔는데 트래쉬의 직업을 보면은 Chief People and Digital Technology Offic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네요. 피플이고 그러니까 디지털 CTO하고 예. 인사 책임자하고 CTO를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네요. 통합이 됐다는 이야기죠. 예.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 조직에서 그러니까 휴먼하고 AI하고 RM 합쳐서 AI RM이 되고, 그럼 기존의 직원 5,000명, AI 직원 3,000명 네.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든 거죠. 그럼 이 만들어서 어떤 효과를 거뒀느냐. 10년 만에 만들어야 될 코로나 백신을 단 한 달 만에 만든 거예요. 이야. 바로 이 효과. 바로 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했기 때문에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능한 사람을 넣는 게 아니라 유능한 AI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관리하는 사람하고 같이 섞어서 효과를 10년 만에 나타날 거를 한 달.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코로나 생각보다 빨리 나온 것이 바로 AI를 활용해서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통합하는 사례가 점점점 나타나고 있다. 이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 아주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이건 경영의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바로 AI 경영이기도 하죠. 예. 사실 저희 유튜브계에서도 지금 새로운 흐름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뭐 교수님 같은 대가를 모셔가지고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하는 그 컨텐츠를 만들려면 교수님 같은 분이 기여한 시간을 내주셔야 이게 컨텐츠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뭐 특정 채널을 언급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모 채널 같은 경우는요 AI 목소리가 방금 말씀드리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현상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원고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고를 써주는 것도 사실 대가들이 그런 내용이 뭔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원고를 어떤 맥락에서 이런 분들의 얘기를 잘 수집해서 정리를 해봐. 이걸 AI에게 잘 시킨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교수님도 신문 칼럼이나 책이나 어떤 데 이런 걸 흔적을 남겨놓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그냥 원고도 AI가 잘 취합해서 주고 네. 그리고 저 같은 뭐 약간 방송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또 아주 딕션 좋은 AI 목소리가 또 그걸 얘기해 주면서 네, 네, 네. 그걸 보여주는 재미를 어우러지게 하려고 방금 뉴스 클립 같은 저 기사들을 또 찾는 것도 AI가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영상 하나를 네, 맞습니다. 그냥 뭐 도대체 이 작업에 사람은 뭐 한 거야 했는데 맞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의 CEO가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래서 형님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아, 네. 야, 너희 유튜브 채널에 네. 우리 같은 전문가 출연하는 거 네. 말고 네. 그냥 동영상만 쫙 굴려되는데 그게 사람들이 훨씬 네. 더 많이 본다? 그거 어떻게 한 거니? 했더니 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야, 그렇죠. AI와 사람을 잘 접목하는 프로세스를 네, 만든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카이스에 그런 사도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아직도 AI는 할루시네이션, 소위 헛소리 현상이 되게 많아가지고 결국은 AI를 어느 시점에 쓸 거냐 선택을 하는 게 사람인데 초기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때 쓸 거냐 아니면 내가 다 한 정보를 다듬을 때 시킬 거냐 네. 이걸 지금 따져야 되는데요. 업무에 따라서 네. 어려우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초기에 너무 많은 걸 데이터를 처리할 때 시켰다가 정밀한 건 사람이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조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반면에 이제 내가 이렇게 만든 작업을 쭉 가설을 다 세워서 실제 얘가 연산을 해서 검증을 하고 대안을 만들고 뭘 찾아내고 이럴 때 써야 될 거예요. 아마 이 성격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아까 아마 그 성격은 방송이잖아요. 그죠? 네. 방송은 아무래도 LLM이다 보니까 이 AI가 LLM만 있는 건 아닌데 지금 LLM이다 보니까 언어와 연결돼서 아마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다. 대신 내가 항상 이렇게 제가 써보면은요. 거짓말 진짜 많이 합니다. 네, 맞아요. 특히 저는 이렇게 항상 그래서 어떻게 애한테 시키냐면 이거를 답을 하고 레퍼런스를 대. 항상 이렇게 합니다. 레퍼런스 들어가 보면요. 거의 10중 8구 아닌데 한 반 정도는 잘못된. 다 잘못된 레퍼런스입니다. 그럼 레퍼런스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제가 안 믿습니다. 반대로. 네. 그럼 레퍼런스를 다시 체크해서 네. 맞는 걸 가져와서 다시 넣어주고 해봐. 이렇게 가야 될 때도 많다. 그래서 그거 되게 좋은 작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예,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거의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바로 발생된 건데 처음에만 해도 AI가 이제 기술이자 도구, 물론 AI가 기술이자 도구인 측면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성공하는 기업들이 팀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고 동료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 여기에서 뉘앙스가 어떤 거냐 하면 들어가야 될 것이 기술로 볼 때는 저기 기술 부서에 돼야 되는데 팀원이 될 때는 HR 부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AI를 HR 부서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결국 경영의 원리가 바뀌는 거죠. 경영의 원리가 기술 부서에서 AI를 HR 부서로 넣는다면 이게 쫙 바뀌고 그래서 결국 이게 동료로서 코워커로서 이렇게 이제 점점점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견 뭔가 유능한 동반자, 유능한 회사 동료, 유능한 나의 멘토 이런 게 생겨서 좋을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달리 말하면 약간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내 일자리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교수님은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실제 일부는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리가 다 알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궁금합니다. 결국 AI가 동료로 들어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기존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앞에서 그래서 지금 하는 것처럼 직장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전체 이제 흐름을 물어보는 추세란 말이죠. 흐름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럼 결국 흐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앞에 지금 보이다시피 리더 한 명에 직원이 4명이 있다가 AI가 동료로 들어오면서 2명이 줄었잖아요. 2명이 줄어도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일하죠. 또 빠르기나 생산성은 뭐 100배, 1000배 나오죠. 그리고 뭐 불평하는 적도 없고 그리고 연산력 정말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AI, 휴먼, AI의 협업 시대의 장점은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오고
그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문제점은 이제 바로 이게 인간은 여기 보면 나오다시피 자, 집에 가라. 로봇 AI입니다, 결국은. 네. 그러니까 뭐 로봇 모습을 하는 AI가 사람들 집에 가 좀 쉬세요. 이러잖아요, 지금. 이 이미지가 그런 의미군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갑자기 벙찌죠.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예. 이게 로봇가 와서.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게 장점과 동시에 단점이 되는 거죠. 네. 예. 당연히 줄어들어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네. 예, 줄어도 문제가 없어 가라.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해결책이 우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제도적인 것, 또 하나는 네. 개인적인 것. 제도적인 것은 어차피 AI와 인간이 협업을 하는 것,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신의 회사에 직원이 몇 명이냐,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은 지금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개인도 아인슈타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AI를 예. 활용하면. 처음에 소년병 아인슈타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AI를 중심으로 이제 생각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줄어들고 AI가 이제 주요 활동을 하고 24시간 활동하고 지치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으니까. 그럼 결국 제가 보기에는 아마 AI 인간 협업 현장이 나와야 될 거다. 네. 소위 그런 게 제도적으로 나와야 될 거고. 예. 그때는 지금은 이제 AI를 계속 독려하고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빠르게 어느 시점에서는 반대로 AI 중심의 질서에 사람을 계속 끼워 넣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일자리가 유지되니까요. 예. 이거는 아마 제도적으로 가야 될 가능성도 있다. 예. 어차피 이게 줄어주는 것은 뭐 명확하고 벌써 네. 그 미국의 빅테크 같은 데 보면 뭐 몇만 명씩 해고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그 자리를 그냥 시장 질서로만 갔을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서 예. 이건 아마 제도적으로 그 AI 몇 명 들어갈 땐 사람이 이렇게 배치돼야 되는 것이 아마 그 제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 이것만 가지고 또 안 되죠. 왜냐하면 예. 개인이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예. AI하고 사람은 완전히 반대거든요. 네. 완전히 반대라서 우리가 그걸 모라비에게 역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AI가 잘하는 건 사람이 못하고 사람이 잘하는 건 AI가 못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는 너무나 잘 뛰고 서 있지만 로봇은 서 있기 너무 어려워요. 뛰라 하면 잘 뛰는데 서 있으라 하면 벌벌 떨어요, 로봇은. 네. 또 마찬가지로 사람은 감성적으로 누구랑 금방 친해지고 뭐 또 영성도 있고 통찰, AI는 기본적으로 감성이 없고 또 계산은 너무나 잘하지만 그 동료와의 교감을 금방 못 만들어내고 팀워크를 못 만들어내고 뭐 이런 너무나 반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서 개인이 AI가 못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각자 역량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 의사다 이러면 AI를 잘 활용하고 또 널스, 그 가상의 널스, AI 에이전트 널스, 그 간호사를 너무 잘 활용해서 더 유능한 의사가 돼야 될 거고요. 변호사 마찬가지로 그 판례를 50년치를 내가 읽으려면은 한 달 걸리는데 AI 보고 읽으라 하면 뭐 한 10분에 다 읽어서 주잖아요. 이걸 네. 잘 활용하는 이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더욱 예. 유능하죠. 두 번째는 MIT에서 AI를 설립한 마빈 민스키 교수는 감성을 바로 지능의 일부로 봅니다. 보통 우리가 감성은 지능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다고 방해한다. 이렇게 하는. 근데 왜 이제 감성을 지능으로 보냐 하면 어떤 의기투합을 하거나 동기부여가 되거나 네. 이런 것도 지능으로 보는 겁니다. 증폭 지능으로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AI는 증폭 지능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지능과 슈퍼 인텔리전스가 있겠지만 예. 가령 모험과 도전 같은 걸 하지 네. 않죠. 또 기억과 정신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은 인간만이 가졌기 때문에 이걸 제가 전체 감성으로 표현한 거고요. 예. 그래서 감성의 영역과 AI의 지극히 연산의 영역을 잘 결합할 수 있는 것. 네. 그다음에 탈휴먼 AI요. 제가 굉장히 아직은 안 나타났지만 조만간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저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LLM은 모든 LLM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인간의 손때가 묻은 데이터들입니다. 그렇죠. 대신 손때가 묻은 데이터를 너무나 많이 모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보통 뭐 3시 가면 스승이 하나 생긴다. 근데 100만 명, 1000만 명, 막 1억 명 전 우주에 있는 인간을 다 합치면은 스승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 AI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지금 AI가 특이점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기계지능이 아닙니다. 인간 모두의 지능을 맷돌로 갈아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즉 인간 지능을 기계가 바꾼다는 뜻인데 우리가 그걸 그냥
이렇게 레토릭으로 쓸 때는 뭐 레토릭이나 상징적으로 기계지능이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엄밀하게는 기계가 활용하는 인간지능입니다. 대신 전 인류의 지능. 네. 이걸 보통 철학에서는 유적 존재라 합니다. 예. 스피싱. 유적 존재라는 건 이제 모든 인류의 존재를 합치면은 절대자와 같다. 그러니까 AI가 모든 인류의 지혜와 지식을 다 압축해서 뽑아낼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통찰력이 나오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탈휴먼은 AI가 이제 에이전트가 막 돌아다니고 피지컬 AI가 막 돌아다니다가 인간이 보지 못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겁니다. 완전 탈휴먼. 예. 인간의 손때가 묻지도 않았고 인간의 경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수집하고 여기에서 아이디어와 대안을 낼 경우 예. 이걸 상상해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에이전트 시대와 피지컬 AI 시대는 자율성을 전제하거든요. 네. AI와 피지컬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정보 수집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데 지금까지는 사람이 짜놓은 그 질서 안에서 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닐 수가 있는 거죠. 탈휴먼. 예. 그때는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이거를 인간이 알고 먼저 탈휴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 말고 새롭게 나타난 이거를 만약 흡수할 경우 인간은 굉장히 유능해지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고요. 이게 구글 같은 데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까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언제가 깔 겁니다. 맞아. 예. 그다음에 그리고 의미의 창조자. 이건 의미의 창조자도 마찬가지로 예. AI는 우리가 문제 정의한 것 속에서 직관 아까처럼 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알아서 통찰력을 내는데 예. 우리가 만들어진 틀 안에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AI 자체가 이제 의미의 창조자가 되기보다는 이제 참고 자료를 주긴 하죠. 예. 근데 사람은 그 안에 뭐 영성이라든지 철학, 직관, 앞에 말했던 감성 이런 걸 가지고 그 AI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의 창조자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네. 협업의 설계자, 오케스트라. 이게 슈퍼 인텔리전스의 뒤에 또 나옵니다. 슈퍼 인텔리전스에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오케스트라. 예. 소위 전체를 아울러서 그 하나의 그 코디네이션을 하는 역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다음 윤리와 도덕 책임자 뭐 또는 법률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을 같이 이렇게 계속 배치한다든지 이런 건 사람이 하는 일이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이 소위 코페티션. 인간이 이제 이 코페티션이라는 거는 인간이 AI와 경쟁하는 시대에 간다는 뜻입니다. 소위 그 코퍼레이션 앤드 컴페티션 합쳐서 예. 갈 수밖에 없다. 또 인간이 각자 역량은 또 여기에서 이렇게 또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은 겁니다.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예.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만 듣고 보니까 이야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과정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있지만 저는 그 말씀이 진짜 확 와닿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AI가 못 가지고 있는 감성도 범지능에 속한 것이고 그런 것들로 동기부여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큰 역량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인간이 못 보는 것들을 AI가 봐서 그걸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면 우리가 더 지능화되는데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